안녕하세요.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문브라더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목동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3 강의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100명이 훨씬 더 넘는 숫자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동에서는 저희가 벌써 13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명입니다. 이제 쌍둥이고 제가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저희가 쌍둥이인데 3시간 수업을 한다면 같이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나눠서 1시간 반씩 수업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화면 좀 작게 하고 말씀드릴까요? 그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7%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는 소린데 그 실질적으로 고3 아이들이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를 어머님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70%에서 고3 아이들이 45%만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뭐 100명 중에 7명이 1등급이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7.8%였으니까 대략 8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45%로 계산하면 한 3.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게 상당히 적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니까 대비를 잘 하셔야지만 이제 어머님들께서 원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3.4%라는 수치가 어머님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좀 이따 뒤에 설명의 자료에서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3월학평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이제 원래 4월학평을 좀 설명드리면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4월학평이 이제 5월 10일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학평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스커나에서는 이제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현재 이제 1등급 비율은 한 1%에서 2%가량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아이들이 많이 못 본 편인 거죠. 그래서 뒤에 좀 내용을 보시면 작년 1등급 비율을 보면 3월학평의 1등급이 3.4%였습니다. 3월학평 때 고3 아이들이 받았던 퍼센트가 3.4%인데 아까 전에 작년 수능에서 고3 아이들이 받았던 1등급 퍼센트도 3.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3등급이 1등급이 된 경우, 2등급이 1등급이 된 경우, 또는 4등급이 1등급이 된 경우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졌던 경우가 많았다는 뜻인 거고, 이제 원래 3등급이 1등급이 된 거니까 그래서 실상 지금 3월학평 때 1등급을 받았어도 그 실제로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은 뭐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3월학평 때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2등급, 3등급인데 우리 애는 절대 1등급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대로 배워서 2, 3등급이 1등급 된 경우도 많았으니까 희망을 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학평이 되게 어려웠다는 평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3월학평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 난도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글이 길었고 어휘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길긴 했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글이 길어지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래서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을 다 읽고 나서 10문장이 있을 때보다 13문장이 있으면 힌트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글이 길어지면 와 이제 좀 쉬워졌구나 시험이 애들한테 정보가 많아졌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제 되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시험을 여러 번 풀어보거든요. 근데 동우쌤하고 저랑 애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다 지우고 나서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도 정답이 나오고 그래도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내가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못 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글을 읽는 법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로도 충분히 정답을 도출할 정도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글을 선택도 되게 잘했고 문제 퀄리티도 좋았는데 선지 분석력을 요구하는 그런 선지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선지도 되게 정성껏 만드는 느낌인데 3월학평은 이 선지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또 가늠하는 그런 것들은 만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년과 같이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은 빈칸 순서 문삽, 어머님들께서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잡으면 이제 2등급도 받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잡으면 이제 1등급, 2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니 지금의 이 세 유형을 되게 부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학평도 빈칸 순서 문삽이 고난도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3월학평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고3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애가 혼자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러라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번 이걸 물어볼게요. 어머님들은 수능 영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뭘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냥 설명이 들어서 영어 시험이 이런가 보다 대충 감은 있지만 정확하게 수능 영어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는 뭐 영어를 잘하니까 혼자 공부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어머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완강이 보통 10% 미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완강이라는 것도 만약에 10강이 있으면 뭐 일주일에 3강씩 꾸준히 들어서 완강을 한 느낌이 아니라 애들이 한 번에 몰아듣는 식으로 완강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강을 시청하는 친구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애들이 막 많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대부분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형편이 없는데 너 공부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인강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들어서 성적을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좀 이제 6월 달쯤에 좀 후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맡기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들이 엄마 나 기출문제집 사서 혼자 풀면서 공부하면 돼. 문제집에서 문제 풀고 해설집 보면서 정리하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수능 영어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디립다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방향을 딱 설정한 상태에서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했을 때 성적이 나오는 시험인 거지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노력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뭐 이런 거죠. 비유를 들어보면 저희는 부산으로 가야 돼요. 목표지가 부산이에요. 이제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는 게 부산인데 그러면 걸어서 간다고 하면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인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산 바다를 가야 되는데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걸어서 인천 바다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혼자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능률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좀 효과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 가서 전문가의 수업을 듣고 방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만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3 강사가 저는 EBS 교재로 만약에 강의를 하고 있다. 또는 이제 자기만의 컨텐츠가 없고 EBS를 가지고 내신 대비 명목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다. 그거는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3 강사라면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EBS 교재로 수업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문성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3월 학평을 망하고 오고 이제 좀 있으면 4월 학평 망해서 오는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너 어떻게 수업 들었어? 라고 하면 EBS 갖다 그냥 문제풀이 하고 있었어요. EBS 가지고 그냥 독해 수업 듣다 왔어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EBS만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3등급, 4등급이에요. 근데도 만약에 EBS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럼 절대 실력 안 늡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직접 연계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EBS 보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학습이 필수인데 애들이 수능 기출도 제대로 안 풀었어요. 근데 왜 EBS 같은 퀄리티 낮은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그 EBS가 지금 영어랑 영독의 두 교재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총 다 합쳐보면 문제가 한 600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럼 이거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석껏 풀면서 실력이 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수능 기조에 맞는 문제를 다 정리해보면 58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58문제만 풀면 되는 것을 600문제 풀면서 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58문제만 보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 과제 58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내신하는 친구들은 그 범위에 맞는 거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건데 만약 우리 아이가 수능만 공부하고 있다면 절대로 600문제를 다 보는 식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58문제 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출문제 정리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전문가랑 같이. 그 다음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이제 등급에 맞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저희는 2명이잖아요. 보통 이제 스타 강사나 좀 유명 강사들 보면 뭐 4등급도 저희 수업 듣고 1등급 나왔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수업 들어보면 다 1, 2등급에 초점을 맞춘 수업입니다. 1, 2등급 수업을 하고 있는데 4등급 애들이 이 수업을 이해할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80점대고 80점, 90점대고 4등급은 60점대거든요. 그러니까 60점대라는 얘기는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해석은 어느 정도 돼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나가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수업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해석도 안 되는 애를 데려다가 어떻게 논리 수업만 한다고 실력이 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강사들이 이 수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3, 4등급을 타겟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고상 강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타겟팅하기보다는 1, 2등급에 타겟팅한 수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은 3, 4등급에 타겟을 하는 수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여기에 든 다음에 뭐 선생님이 따로 관리해 준다니까 그냥 믿고 맡기시는데 성적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2명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반을 2개로 개설합니다. 1, 2등급에 초점을 맞춘 수업 반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4등급 4등급이 딱 기준이에요. 3등급은 여기 반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3등급인데 4등급에 가까운 3등급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따로 반을 개설해서 얘네들한테 필요한 해석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5주 정도 저희가 임팩트 있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쪽 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 달에 저희가 5주 동안 수업을 진행했었던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친구들이 다 5등급, 뭐 4등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3월 학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77점, 78점 이렇게 3등급으로 그냥 단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석이 돼서 너무 재밌다고 영어가. 그래서 이제 독해 문제도 막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하고 체육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듣는 게 더 알맞죠. 그래서 이 수업하고 이 수업 일단 둘 다 개설을 할 건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4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다 또는 4등급이다 그럼 무조건 이쪽 반으로 오셔야 되고 만약 우리 아이가 1, 2등급이다 그러면 이쪽 반으로 오셔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친구들,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해서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한테 교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들이 보통 학원을 선택해서 아이를 보내시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일단 수능 영어가 뭔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강사한테 보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영어는 단순히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면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한 것만으로도 성적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학 공부하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랬던 친구들도 1학년 모의고사 보면 거의 다 90점 넘습니다. 그래서 목동권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 성적은 안 좋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대부분 다 90점이 넘어요. 그게 2학년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런 친구들이 고3 되면 그 90%가 1등급을 받았던 게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계속 해석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영어는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글을 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글을 읽었잖아?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의 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걸 토대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형만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만들겠어. 너가 만약에 그 능력이 있으면 빈칸 추론도 다 풀 수 있는 거고 문장 삽입도 풀 수 있을 거고 주제요지 제목도 풀 수 있을 거야. 난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그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겠어. 그게 수능 영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수능 영어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능 영어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다면 글을 읽고 나서 아, 이 글은 이런 글이구나. 그래서 얘가 정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대답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보통은 이제 11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3월 달에는 13문장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11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글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데 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부분에 어머님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아이들이 11문장을 읽어서 이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까 4등급, 3등급을 위한 반이 이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이해한 걸 토대로 문장에 담겨있는 생각까지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바꾼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글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필자가 문장을 쓸 때마다 그 문장에는 생각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읽어가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지 그냥 단편적인 우리말 해석 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토대로 글을 이해하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이 능력을 길러야지만 수능에서 안전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요. 이 능력만 키우면.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에 따른 논리적 접근법을 겸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건 곁다리식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수업은 여기에 80% 힘을 주고요. 여기에는 한 20% 힘을 줍니다. 뒤에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전에 모의고사로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됐었던 건데 어머님들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우리말이니까 영어 아니잖아요. 그럼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대체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푸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는? 일단 빈칸 문장을 봐야 되잖아요. 빈칸 문장을 봤을 때 빈칸에 뭐가 들어가지? 라고 일단 궁금해하셔야 되잖아요. 목표점을 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말은 과학의 이득과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했으니 일단 어머님들께서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과학의 이득과 정신이 뭐지? 이 생각이 일단 드셔야 돼요. 과학의 이득과 정신을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그거에 위배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일단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의 이득과 정신이 대체 뭘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의 메시지가 대체 뭘까? 이 글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학자들이 그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과학적인 발견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과학적인 발견이 없다고? 그럼 그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활용한다면 과학적인 발견이 추가적으로 생겨난다는 뜻이네. 그럼 그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활용하면 과학이 발전한다는 뜻인가? 뭐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또 연결하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학자들이 공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많은 과학적 지식이 쌓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공을 모아놨더니 지금처럼 과학적 지식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공을 모았더니 과학이 발전하네. 그가 만들어낸 지식을 활용하면 과학이 발전하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으니 과학이 발전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읽습니다. 다 연결시키면서 읽어야 돼요. 공개라는 게 과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럼 과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원칙이 공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공개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학자들이 그간 만들어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공을 모아놨다는 얘기는 공개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 공개하면 과학이 발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문장을 보면 과학의 이득과 정신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공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감춘다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저랑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는다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네 문장을 읽었잖아요.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죠? 공개해야지만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글인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 9월 학평 때 저희 학생들이 그때 한 300명이 넘었는데 그 3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87%.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다 1등급 받았고요. 작년 수능에서 수능 끝나자마자 저희한테 1등급 받았다라고 연락해준 친구들이 2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수능에 맞는 공부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1년 커리큘럼은 이런데요. 어머님들께서는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글자가 써지지가 않는데 이쪽 4, 6월달 커리큘럼을 보시면 되고요. 독해 파이어라는 교재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글 읽는 방법 그리고 고난도 문항 정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빈칸 순서 장문 아이들이 보통 30번 때부터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거를 핵심적으로 다뤄주는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회 하실 때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논리 수업인데 저희 이제 목동에서 아이들이 저희 독해 수업하면 이제 논리 독해를 거의 제일 잘한다. 최고다. 선생님의 논리 독해는 뭔가 섬세하다. 그러니까 문장 간의 논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강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까 전에 이제 어머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글 읽기 바로잡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장 단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문장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필자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첫 번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접근법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글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이 좀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도 이제 자기가 복습하고 싶어도 이게 복습이 잘 안 되거든요. 결국은 생각을 정리해 가면서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 능력이 되게 이걸 하는 것 자체, 이걸 복습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능 지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전에 그 번역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뛰어나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요즘에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 문장은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아. 근데 단어도 쉬워졌고 문장 구도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훨씬 더 쉽지만 똑같은 글을 읽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글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어려운 거를 읽으면 좀 더 쉽게 읽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해설지에 이렇게 쉬운 글을 모든 지문마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고 싶어서 글 읽기 바로잡기. 그래서 이 능력은 이제 단시간에 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랑 연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1, 5월달 저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강의로는 이제 독해 수업을 진행하는데 4등급, 3등급 반 말고요. 1, 2등급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해석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너무 감각에 의존해서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인간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문장 구조가 명확하게 보인다. 해석이 너무 깔끔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이거 인터넷 강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안 들을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검사합니다. 매주 모든 학생들의 숙제를 저희가 1대1로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숙제 안 해왔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딱 듣고 나면 한 번만 들어도 마무리될 수 있게 저희가 관리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인강숙제를 좀 상세하게 좀 적어 놓은 거예요. 심폐소생 영문법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문법 지식의 체계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했었던 문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신세계 구문에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OM이라고 해서 이 두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려고 매일매일 두 문장씩 정확하게 해석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이걸로 이어져서 이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노베이스 반, 아까 전에 그 4등급 그쪽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및 구문 강의를 저희가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현장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단어 및 전치사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단어도 이제 2,000개를 5주 안에 다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단어 부족하지 않을 거고요. 전치사 관련 표현, 이제 실력 없는 친구들이 전치사만 나오면 해석을 못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전치사 관련 표현이 한 3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아이들이 이제 전치사 관련 표현도 두렵지 않게 해석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랑 딱 5주만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1, 2등급 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재미나게 영어 수업을 듣고 실력을 올릴 수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은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요. 이 수업 딱 듣고 나서 저희 1, 2등급 반 커리로 가서 이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반으로 이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주 동안 다지고 이쪽 반으로 이어서 아까 전에 그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정리해보면 그 독해 커리큘럼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생각을 이어나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키워주고, 정확한 독해 능력은 저희 인간과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1등급을 맞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미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체육하기 때문에 1등급까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도 계신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다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매년 미술하는 친구들 한 30명 정도 되고, 작년에 그 건대 또는 이화여대, 그 다음 홍대, 국민대 그 합격했던 친구들만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다 영어 1등급 받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만 하면 그냥 2등급의 목표로 잡지 마시고 1등급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주 현장 강의를 다 촬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빠져야 될 일이 있어도 보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시 들으면서 복습하고 싶어도 저희가 강의를 다시 보내줘서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싫은 게 뭐냐면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그걸 사전 찾아봐야 될 때. 그러니까 보통 문제집에도 단어가 정리되어 있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별로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단어를 다 찾아줘요.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까지 다 찾아주기 때문에 단어는 굳이 찾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생각을 정리하듯이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글로 담은 해설지가 문제별로 다 제공이 됩니다. 결국은 저희한테 배운 대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이 되는 해설지를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석 있고, 그 다음 단어 보면 이제 52개, 52개가 정리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면 영어 문장이 있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밑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글을 읽어서 정답이 도출되는지를 생각을 정리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숙제는 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위에 보면 학생마다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학생마다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 3, 4만 하면 되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 3, 4만 하면 되고,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학생에 맞게 최적화된 숙제를 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학생마다 숙제가 다 다르고요. 저희가 숙제를 검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극상위권 애들이 저희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왜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편하대요.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올바른 수업 듣고 그 다음 선생님이 주는 자료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1, 2월 달에 공부했었던 것도 주차별 과제로 문제를 넣어주기 때문에 굳이 또 옛날 교재를 펼쳐볼 필요도 없고 그냥 매주 가서 선생님이 주는 자료로 공부하고 매주 가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 들고 복습하면 실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힘들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공부하고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지금은 어떤 교재를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고민하는 것도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저희는 한정된 시간을 두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매주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조교도 많이 쓰고 실장도 한 명 있었었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잘. 왜냐면 학생하고 저희랑 소통하는 그 벽이 생긴 느낌이어가지고 저희는 또 2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제 수업 시간에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피드백을 하는데요. 그때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보완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숙제 검사도 저희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제 안 해오는 경우는 한 명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숙제 검사와 상담 후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개별적인 과제를 제공합니다. 아까 전에 숙제가 학생들마다 다 다르게 나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동기부여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데 항상 준비해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는 어떤 얘기 해주면 아이들이 공부에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동호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같은 친구에도 잘하긴 잘하지만 목표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못 간다는 생각에 되게 좌절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힘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저희 수업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의 의지가 좀 약해졌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목표가 좀 흐려졌거나 그랬을 때 매주 저희 수업을 통해서 다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다, 목표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저희 수업을 들으면 목표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공부를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대감 되게 잘 만듭니다. 저희가 동안도 되게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유대감 형성도 잘하니까 보통 강사들 중에서 학생들 이름도 못 외우고 학생들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리하지 않는 분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다 연락하고 관리 다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저희가 다 제공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딱 끝내기 위해서는 어머님들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학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정말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숙제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내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결과는 되게 슬픈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희가 목동에서 계속 잘 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관리도 잘한다, 커리큘럼도 탄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 진짜 일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일로 가득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컨텐츠와 수업으로 매번 수업을 하고 있으니 그 1등급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이거 궁금한 점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